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논란이 거셉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산정 근거를 처음으로 공개했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는 가구가 여전히 많습니다. 적정 시세와 현실화율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작년보다 20% 가까이 뛴 공시가격 불만, 그리고 산정 근거의 타당성 따져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공시가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감정평가 학회장인 정수현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국토교통부가 이제 공시가를 산정을 한 걸 알려주고 예. 또 산정 근거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예고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래서 의견을 제출한 것을 취합해서 반영해서 지금 알려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라운드가 끝났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최초에 이제 공시가격 열람안을 이제 발표하고 예. 그 안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받습니다. 예. 이의 제기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취합해서 예. 이제 4월 29일 날 이제 공시가격을 이제 공시를 합니다. 이 공시가격에 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5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신청을 최종적으로 이제 6월 25일 날 2라운드가 이제 확정 공시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예.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만큼 공시가격 인상폭이 컸기 때문에 뭐 발표 당시에 상당히 좀 논란이 좀 많았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출 의견을 받은 결과 전체 주택 한 1,420만 호의 0.35% 정도 수준인 네. 49,600건 정도의 이의 신청을 받아서요. 네. 거기에서 처리한 결과하고 해서 이제 29일 날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정수현 교수님, 뭐 제주도에서 직접 이 공시가 불만을 받아서 많이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신청 중에서 받아준 게 이 신청 자체가 이제 워낙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건데 받아준 게 5%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까? 전혀 잘 안 받아준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별로 안 받아줬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클로즈된 것은 예. 그 이의 신청이 아니라 의견 제출입니다. 의견 제출. 네. 예. 지난번에 그 3월에 공시된 것은 네. 사실은 공시가 아니라 열람 가격입니다. 음. 예, 그러면 이제 열람 가격을 보고 예. 납세자들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의견을 제출을 하면 이제 4월 29일부터 이제 이의 신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의 신청. 예. 네. 사실은 오늘 그 새벽 예. 0시를 기해서 공시가격이 확정돼서 공시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정부터 예. 이제 앞으로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게 되죠. 예. 진짜 그 이의 신청 납세자의 불만은 오늘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견 제출이었는데 의견 제출만 해도 4만 뭐 한 9,600건. 근데 그럼 이의 신청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의 그렇습니다. 신청도 이렇게 많을까요? 오히려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더 많아진다? 예. 왜냐하면 서초구와 제주도가 예.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이제 4월 5일경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거의 의견 제출이 이제 클로즈 되던 때고요. 예. 지금은 상당히 많은 납세자들이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이제 한 달간은 상당히 이의 신청이 그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의견 제출보다 이의 신청이 더 많을까라는데 의견 제출 중에서 보니까 49,600건 중에서 공시가 9억 미만이 오히려 절반 훨씬 넘어요. 64%인데 좀 비싼 아파트 위주로 의견 제출이 많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9억 미만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주택 가격도 좀 오른 상황에서 사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을 놓고 봤을 때에는 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의 한 92.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9억 원 초과되는 경우에 이제
한 3.7%인데 예. 의견 제출은 이제 어떻게 보면 9억 원 초과의 아파트들이 더 많았죠. 예. 많았고 이제 6억 원 이하의 주택들도 이제 뭐 한 0.15% 정도 이제 신청이 된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 예. 이제 그것들 의견들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의견 조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률이 이제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예.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좀 반대 해석을 해본다라면 예. 상당히 그 열람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예. 공시 가격 제도의 어떤 적정성서부터 어떤 산정 기준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말이 논란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는 네. 저는 사실 의견이 조금 작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제출이 작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0.35%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예를 네. 들어서 10%나 20%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면 예. 진짜 국민들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오해가 크고 이 제도 자체의 문제성이 너무 크겠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신청한 거는 0.1%가 안 되는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그러니까 예. 6억이니 9억이니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가격이 낮더라도 주택 가격이 많이 급상승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이의 신청이 좀 많이 접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공시가격 확정된 거 말고 그동안의 공시가격이 워낙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몇 가지 산정 근거를 내놨잖아요.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산정 근거가. 예, 그 지속적으로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예. 그 산정 근거를 밝혀달라, 예. 공시가격 제도의 투명성 네. 확보 차원에서 그 많은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권에서 계속 요구를 했죠. 그래서 사실 그 이미 작년에 세종시의 경우에는 예.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산정 근거를 시범적으로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만.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자정을 기해서 오늘자 자정에 예. 그 산정 근거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네. 국토교통부가 산정 근거를 공개를 했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주로 건축물 대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 면적이라든지 뭐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예. 뭐 단지수, 세대수 이런 것은 뭐 부동산 114나 뭐 직방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납세자들이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던 산정 근거냐. 산정 근거냐. 예,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가격 자료를 2개를 넣어놨고요. 이 예. 해당 아파트를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된 실거래 2개.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이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는 테크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넣어서 그것을 산정 근거라고 밝혔으나 예. 일단은 KB 시세가 빠져 있고요. KB 시세가 빠져 예, 예. 있고. 즉 이해 충돌의 문제를 피해 가려면 예. 민간에서 만든 부동산 시세를 넣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한국부동산원이 만든 공시가격 밑에 한국부동산원이 만든 테크 시세를 넣어놓은 것이라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뜻은 가격 공시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정 시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세요? 예, 왜냐하면 거기다 2개를 넣어놨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뭐 평균 내서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산정 근거에 공개된 2개의 그 실거래 자료가 예. 그러니까 2020년 12월 거래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연초에 냉각기였다가 연말에 만약에 네. 뜨겁게 끓어오르는 네. 거품 가격으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과세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사실은 시세 변화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공시가격 상승률 계산할 때 사용하는 예. 것인데 예. 시세의 변화율을 보려면 연말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예. 연초 가격과 연말 가격 예. 아니면 전년도 말 가격과 뭐 그 다음 해 연말 가격을 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 지금 계산할 수 없도록 마지막 단계의 가격만을 이제 공개를 해놨죠. 예.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부동산 테크 시세를 보시면 예. 거기에는 또 2021년 예. 1월 1일 그 테크 시세를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네. 그 전년도 시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2020년 1월 1일부터 네.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시세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1월 1일 것을 했다는 것은 예. 제가 보니까 그 12월하고 1월 사이에 시장이
많이 변동했습니다. 많이 변했는데. 예, 상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높은 가격을 갖다 썼다는 것이 되죠. 아, 그러니 이것은 산정 근거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예. 뭐랄까요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예. 전국에 예, 말씀하시죠. 타당하지 않다는데 지금 산정 그러니까 근거의 제가- 중요한 적정 시세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 공시가격 특히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공시가격의 평가는 예. 한국감정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원에서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실거래가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실거래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은 예. 그 뒤에 있는 저는 변수라고 보거든요. 뭡니까, 그거? 현실화율 플러스 알파가 도대체 뭐냐? 현실화니 공시가 현실화일 예. 기준이 뭐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 말 부동산 가격의 시세,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거죠. 실거래가 곱하기, 예. 그 다음에 현실화율, 몇 직전 연도의 퍼센트로 현실화율 하더냐. 곱하기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공시가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공시가격의 플러스 알파는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의해서 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예상 시그널을 발표해서 예. 2020년에는 69.0%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망치지만 예. 그다음에 2021년에는 70.2% 예.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로 발표가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2022년도 그렇고 계속 발표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주택가격이 6억이냐 9억이냐에 따라서 3%포인트 인상할 거냐 아니면 3에서 6% 구간에서 인상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예. 이미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공시가격 산수출에 대한 가격 책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많이 앞서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기준이 예. 그 부분이 이제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미 정부는 발표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저는 그런 태도가 사실 좀 못마땅하거든요. 근데 그 그렇다더라. 현실화율이 예. 발표됐지만 이게 어떤 일률적으로 투명하게 적용되는 겁니까? 아파트 단지마다 이렇게 좀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네. 현실화율은 전국적으로 올해 1.2%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9. 작년보다 올해의 현실화율이 70.2%인데 그게 예. 1.2% 증가한 거거든요. 작년에 1.2% 비해서. 요? 네. 예. 그러니까 현실화율은 1.2%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개별 세대별로 적용을 해보면 예. 1.2% 상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토부는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 교수님, 그러니까 1.2% 1년 전에 비해서 일률적으로 상승하는 게 그렇습니다. 맞는데 예. 아파트마다 이게 달리 적용되는 것 같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이제 그 언론 매체들과의 예. 인터뷰한 거를 보면 뭐라 그랬냐면 현실화율이 집집마다 달라서 그걸 공표하면 다 개별적으로 공개하면 혼란이 온다라고 이미 인정을 했죠. 그래요? 그럼 현실화율이 들쭉날쭉하다는 걸 인정한 꼴이 되는데 그럼 국토교통부가? 글쎄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제 해석하십니까? 뭐냐면 그 현실화율을 우리가 1.2%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평균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평균, 근데 이제 우리가 네. 봤을 때 전국에 한 1,420만 호의 주택의 가격이 다 틀립니다. 예. 가격이 틀리고 어느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예. 어느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데도 있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지역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있을 때에는 획일적 잣대를 대기는 어렵죠. 근데 내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마이너스가 된 지역도 있을 거고 플러스 보합을 유지하는 데도 있을 거고 네, 지금 네. 서울이나 이런 데 세종시처럼은 78% 이상이 올랐지만 78% 오른 세종시 지역에 우리가 평균화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1.2%밖에 작년보다 안 올렸어. 그러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죠. 거기에 따르는 저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평균 1.2% 해야 되는 포인트.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전 이게 좀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네. 현실화율하고 그 시대 변화율을 좀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그 시대 변화율이고요. 시세 변화율이고. 예. 시대 변화율이 시장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예. 현실화율은 시대가 있으면 그것을 공시가격에 몇 프로 반영할까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거래가 있으면 그거에 몇 프로를 반영할까인데 그것이 집집마다 틀리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그것 큰 자체가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조세 저는 형평성 조금 위반한다면 이제 심각한 교수님하고 문제인데. 조금 이제 반대 의견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동이 아니라 네. 어떤 수치를 평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뭐냐면 어느 지역엔 78%가 올라가고 어느 지역엔 19%가 올라가고 어느 예. 지역은 20 몇 프로가 올라갔는데 왜 현실화율에서 플러스 알파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플러스 알파 부분이 왜 1.2%밖에 안 올라갔냐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미흡하다라는 게 저는 이제 네.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가격을 우리가 산정을 했을 때 제일 베이스가 되는 거는 실거래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실거래 가격 플러스, 그러니까 전년도 말 1년 단위로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전년도 말 실거래 가격 플러스 현실화율이 들어오는, 곱하기 현실화율이 들어오는 거기 네.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한 부분은 평균치라고 이해를 해야지 그 잣대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 잣대가 좀 틀리다라는 얘기는 제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시청자들 보여지거든요. 중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동일한 주택이라도 내부 인테리어가 다르면 다를 텐데 왜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일단은 뭐 미국의 경우에야 내부 리모델링 여부 이런 걸 다 보게 돼 있고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가격 조사 산정 업무 요령에 보면 내부의 인테리어를 반영하게끔 조사 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조사한다 할지라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보면 이제 의견 제출에 의해서 이의 신청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들어가서 이재용 소장님 이런 케이스가 하나 지금 있는데 국내 최고 아파트 하나인 서울 서초구에 반포동 반포자연의 펜트하우스 220여 가구가 이게 90평형이래요. 한꺼번에 올라갔다. 220여 가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33억 7천만 원이었는데 34억 2,500만 원으로 한꺼번에 올렸다. 뭐 올려달라고 요청하진 않았을 테고요.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 요번에 이제 그 연락 공시하고 이의제기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했을 때 직권 정정이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직권 정정. 그러니까 이 수치의 어떤 계량치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그 정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직권 정정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그 언론에서는 그런 어떤 베이스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를 이의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올려달라고는 안 했겠죠. 네,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게 올라갔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땐 직권 정정을 했을 거라고 추정되고요. 만약에 직권 정정이 됐다 그러면 그 직권 정정이 된 부분을 이의 제기를 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나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제가 어떻게 됐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 거. 직권 정정의 근거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이 가격을 정정할 수 있습니까? 이 그 공시가격 전체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상이 한 1,420만 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의 전체를 전수조사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샘플링을 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이 수치 입력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지역 분석이 잘못됐다든지 해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직권 정정을 법에 주어진 대로 했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의적인 해석을 해갖고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직권 정정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우선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진도를 나가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영 교수님, 뭐 제주도에서 많은 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자, 의견 제출해서 뭐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고 지금 보기에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도 있을 텐데 뭐 좀 사례를 좀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한번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어제 자정에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픈이 돼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134제곱미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라동의 그 A 아파트인데 아라동? 이제 110동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를 쭉 보면 133제곱미터가 6층 601호를 보면 그 당시에 맨 처음에 2020년에는 5억 9천만 원이었어요. 2020년에 5억 9천이었다가 지금 저 기존 5억 2,200만 원인데 저게 연락 가격이에요. 그래서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어제 자정해 보니까 그게 5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5억 2천만 원에서 예. 5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가 버렸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납세자가 여기 의견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올렸다. 예, 이것도 의견 직권 제출하지 정정입니까 그럼? 예, 직권 정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지적한 게 왜 예. 같은 동에서 한 라인은 6.8% 올라가고 한 예. 라인은 마이너스 11% 내려가냐라고 했을 때 그 예. 아파트입니다. 이 마이너스 이게요? 11% 내려간 건데요. 예. 저렇게 됨으로써 네. 계산을 해보면 결국 국토교통부는 이것을 마이너스 11%로 내려놨다가 네. 이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의견 제출 받지도 않고 마이너스 7.3%로 고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왜 동마다 이러느냐고 하니까 5억 2천만 원 내렸다가 예. 의견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올려버렸다. 네, 완전히 네. 고무줄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저 납세자는 어쩌면 SBS 여기에 항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적을 했더니 지금 그 저희 세금이 방송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SBS BG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걱정스럽네요. 행정이 그렇게 엉터리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6.8% 네. 상승했던 그 작은 평형, 네. 그러니까 이제 84.99제곱미터 아파트 그 옆 네. 라인이죠. 네. 6.8%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한 것만 고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라인인가 23 라인에서 33평하고 52평 맞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네, 맞아요. 그거 네. 올라갔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네. 이 산정 근거를 열어봤습니다. 예. 601호가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경정을 했다 산정 이게 근거, 있는지. 예. 그런데 보셨어요? 그러한 어떻게 돼 것들은 있어요? 없었습니다. 예? 산정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전혀, 그런 내용 없고. 예, 그냥 주변에 단지 환경, 주변 환경, 뭐 어디까지 뭐 학교까지의 거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적정하게 산정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납세자분께서는 만약에 이 방송을 못 보셨다면, 예. 자기가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 자기 세금이 마이너스 11% 내려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7.3%로 이렇게 훌쩍 뛴 거를 지금 모르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봤을 테니까. 어떡하죠? 어떤 가는 게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겠죠. 이 방송을 보고. 예. 그래서 네. 제가 그분을 도와드린다고 한다면 네. 이 마이너스 7.3%는 그러면 타당하냐? 그거는 타당하냐? 그럼 타당하지 않아요? 예,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타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를 가지고 국토부랑 저희가 논쟁을 했는데 예. 저는 여기가 2% 상승했다 시세가. 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아니다, 네가 틀렸다, 마이너스 2% 내려간 거다. 국토부는 내려갔다. 네네. 교수님은 2% 올랐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뭐 국토교통부가 맞다고 치면 예. 국토교통부가 마이너스 2% 하락을 인정을 했고 네. 거기에 우리는 1.2% 현실화율을 더합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0.8%가 되고요.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마이너스 0.8%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여전히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뭔가 이분들은 내가 그거 또 문제 제기하면 네. 세금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러시겠지만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공시가격이 타당하지 않다.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이제 그 확정 이 공시가격을 확정하고 예. 재산세 고지서가 나갈 나올 때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예. 멈춰달라. 예. 그래서 전년도 공시가격을 사용해달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의견 제출하는 방식이 있고 전년도 대응해달라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직권 정정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예. 조금 깜깜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권 그거에 대해서 정정을 납세자들이 수긍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권 정정한 아파트들이 대상이 있다라면 그 대상의 과다를 다소를 불문하고 직권 정정은 이러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했다라는 최소한의 코멘트 정도를 해준다라면 국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갖고 있지 않죠. 이제 이렇게 직권 정정이 돼서 공시가격이 올라간 이 단지에 사시는 주민들은 일차적으로 일단 5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고 그 이의 신청의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이제 부과된 세금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산정 기초 자료가 엉터리다. 이런 불만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제주도도 지금 제주도로
달라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가 하겠다, 제주도 지자체가 하겠다? 예. 저희는 일단 공시가격을 현장 조사를 빠뜨리지 않고 일단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비율을 가지고 퍼센트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저희라면 각 그 산정 보고서 끝에다가 예. 그 계산식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식을. 예. 이 아파트 단지의 시세 변화가 전년도와 금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변했고 현실화율을 나라에서 1.2%로 얘기를 했으니 그걸 더했고 예. 그리고 모든 가구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동등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 또 서울의 서초구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국토교통부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지자체 요구 받아줘야 됩니까? 어떻게 소장님? 저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된다? 물론 왜요? 지금 공시가격제도가 논란이 좀 있다라는 거는 투명성이 확보가 좀 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 공시가격제도 자체가 항상 이렇게 논란의 와중 소용돌이에 빠질 때에는 네.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때 부분입니다. 상승했을 때 부분이고 예. 현실화율 속도를 조금 빨리 하다 보니 예. 인상폭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게 세부담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는 국민들도 많아지고 예.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저는 공시가격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 공시가격제도는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있듯이 많은 과세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럼요. 복지 네, 혜택에 복지, 대한 네. 어떤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중요한 제시하는데 기준입니다. 이것을 지방자치제에 만약에 이관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시가격을 조정폭을 여유를 갖고 할 수 있겠지만 천천히 재정 올리고. 자립도가 낮는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단순간에 올릴 수도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마다 많은 잣대가 기준이 달라져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공시가격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 전국적인 통일된 가격 체계를 구축하고 그 통일된 가격 체제 구축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된다라는 거를 이걸 지자체에서 이관을 하게 된다라면 그거는 저는 더 많은 혼선이 올 거라고 보기 그래요? 때문에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예. 있는 투명성 확보와 그다음에 산출 근거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화하고 예. 그다음에 이의 신청 제도를 좀 더 폭넓게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가격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하고 또한 최근 논란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속도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면 그 속도까지 좀 조정을 해서 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다시 거듭나야지. 그래요? 이것이 근본적인 수술을 해서 지자체로 일관한다라 이거는 좀 문제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정수영 교수님, 방금 우리 이재문 소장이 말씀하신 지자체마다 달리 이렇게 해버리면 세금이나 복지제도의 기준이 너무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그 걱정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는 사실 시세라고 하는 걸 조금 저는 학문적으로는 시장 가치라고 보는데요. 예. 지자체에서는 시장 가치만을 리포트하고 즉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고 전문성 있는 자격자들을 사용해서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예. 공시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다는 건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가격만 제대로 조사를 그렇죠. 하겠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 어떤 과표 적용 비율이라든지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그런 조절 변수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통일해서 국가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저는 공시가격 제도가 근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예.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왜요? 사실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예. 어떤 가이드하는 예. 보호하고 관리하는 이런 역할인데 예. 그 일종의 심판의 역할이죠.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대로 공시가격을 만드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네.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네. 그것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중앙정부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심판이어야 할 중앙정부가 선수로 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국처럼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서는 예. 국세청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주정부. 네. 네. 그런 다음에 각 카운티 지방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만들고요.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도록 주정부, 국세청에서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하죠. 네. 그것이 심판과 선수를 분리하는 아주 중립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재문 소장님, 네. 공시가격을 조사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이 뜨거운 논란도 있는데 이번 조사한 조금 화제를 잠깐 바꿔서 짧게 이번에 조사한 공시가격 중에서 가장 비싼 동네가 주목을 끌었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거기?
가장 많이 오르는 가장 비싼 세종시죠. 곳, 예. 가장 비싼 곳. 가장 비싼 곳은 이제 서울 뭐 청담동, 더 뭐 펜트하우스 청담동. 돈이 많이 나갔다. 공시 가격이 163억. 예. 네. 연간 보유세만 4억이라는데. 네. 누가 살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그 연예인 부부. 네, 연예인 잘 아시는 장동건, 고소영 부부 그리고 박인비 골프도 살고. 프로 골프 선수도 살고 있다. 네, 박인비 선수도 우승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무려 4억 원의 재산세를 한 해 4억 원씩 내려면. 자, 우선은 그러면 만약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 정승 교수님 많을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네. 정부가 그걸 받아서 또 최종적으로 또 언제 결정? 6월 1일 6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 공시합니다. 6월 28일. 네, 그러면 이의 제기가 예.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 그 전에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예. 이제 세 부과는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산정하지만 이의 제기 신청이 있을 때에는 네. 만약에 그 가격이 변경됐다 그랬을 땐 변경된 가격으로 재부과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두 분의 교수님 정수연 제주도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과 유족이 내야 할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로 인해서 과도한 상속세 논쟁과 함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지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계열사 지분이 어떻게 바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오늘 국내 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 상속세 빅뉴스가 됐는데 네. 상속세율이 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지금 12조 원의 상속세 내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세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12조 원의 상속세를 낸다는 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예. 상상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요. 예. 요즘에 하도 재난지원금이 크다 보니까 또 이 12조 원이 잘 와 안 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동안 우리 재계에서 낸 상속세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제일 많이 낸 데가 얼마 전에 타계하신 고 구봉문 LG그룹 회장의 유족이 지금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네. 1조가 안 됩니다. 구광모 회장의 이 나는 게 네. 1조가 안 돼요. 네, 네. 지금 9,215억 원으로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롯데 고 신격호 명예회장님의 유족들이 네. 지금 역시 그 절반의 수준 정도 내고 있고요. 뭐 한진그룹이나 OCI나 교보생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처럼 느껴질 텐데 예. 12조 원이라는 세금이 납부된 예. 가장 큰 원인은 예. 우리나라 상속세가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가 50%입니다. 50%에. 네, 그러면 대략 따지더라도 명예회장님이 타계하시고 지금 유족한테 예. 넘어가는 재산이 2배가 되니까요. 예. 24조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 할증이 또 할증 세율이 20%가 붙어서 결국은 60% 세율을 내게 되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 지금 유족한테 상속되는 게 주식 계열사 주식들인데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20%의 할증이 붙어서 지금 실효세율은 60%가 다다른다라는 게 저희들의 일반적인 주장이죠. 이번에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스티브 잡스의 유족들이 내는 상속세도 뭐 이거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마 글로벌리 역대 최대 아닐까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외국에서도 보실 수도 있어요. 네. 해외에서도 네. 이런 사례가 없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냅니까? 돈이 뭐 은행 돈을 좀 빌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저 아무리 뭐 삼성 재계에서 가장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네. 12조를 일시에 낼 수는 없을 거였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규모의 상속세를 지급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서 예.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연부 연납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해에는 그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지금
12조니까 2조 정도는 2조를. 내야 되는 거죠. 네. 그 나머지 2조는 바로 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나머지 이제 10조는 나눠서 5년 네. 동안 내게 되어 있는데 예. 다만 이것도 그냥 이자 없이 네. 연기시켜 주는 건 아니고요. 연이자율이 한 1.2% 정도 됩니다. 아, 네. 다행히 이것도 최근에 내려졌습니다. 1.8%였다가 네. 최근에 1.2%로 낮아져서 예. 당연히 이건희 회장의 유족분들도 네. 이 방식을 선택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돈을 어떻게 낼 거냐? 그렇죠. 어떻게 낼까요? 그 돈도 이제 나눠서 내야 되는데요. 홍나희 여사님 같은 경우가 만약에 특별한 이제 유언이 없다면 9분의 3을 내셔야 되고 9분의 3. 나머지 세 자녀분들이 9분의 1을 내야 됩니다. 9분의 2씩이요. 네. 그렇다면은 가장 큰 소득은 배당세밖에 없겠죠. 배당금. 그래서 배당금이죠. 예. 얼마 전에 네.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금 예. 한 거 지금 여러분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 총수 5분한테 그때 배당된 금액이 네. 1조 4천억이 약간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배당 소득이 가장 주된 상속세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뭐 특별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1조 4천억 가까이 됐는데 특별 배당이 없으면 또 훨씬 줄어드는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한 8천억 정도 예상이 되니까요. 예. 2년에 한 번씩 2조를 내려면 네. 5분인데 이제 4분이죠. 네. 4분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게 예. 그러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처분, 나아가서 그 삼성그룹의 계열 구조의 변화까지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뭐 은행 돈을 좀 빌려서 이제 내기도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안 되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다면 어떤 주식을 팔 수 있을까요? 지배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텐데. 이제 이건 돗자리를 깔아야겠죠. 예, 예. 저분들의 마음속에 예.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근데 최소한 하나는 확실합니다.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에 못 있는 이유가 예. 이재용 부회장의 그 실질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의 네. 많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저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에 예. 훼손되는 계열 구조는 가져오지 않겠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예. 지금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을 보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인 그리고 삼성 SDS인데요. 네. 가장 처분 가능한 유족들이 처분 가능한 주식은 삼성 SDS라고 생각이 됩니다. SDS. 예, 네. 더욱 흥미로운 건 예.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제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삼성 SDS의 지배 구조를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삼성 SDS에. 예. 네.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그 최대 주주와 네.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저기서 처분을 하더라도 삼성 SDS의 지배력이 훼손될 이유는 없고요. 네. 특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9.2%고요. 9.2%. 네. 두 자녀분들이 갖고 있는 게 4% 약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상당히 높은 지분이기 때문에 예. 저기서 일부 처분을 했을 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지배 구조를 훼손할 수가 없고요. 훼손하지 않고. 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네. 저 금액이 대략 한 1.3조 원 정도. 9.2%를 다 팔면 네. 1조 3천억. 그리고 네. 두 자녀분들이 네. 각각 5,6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를 팔고 나서도 예. 여전히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그렇죠.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판다면 SDS 지분을 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배권이 훼손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저거로 부족하다면 또 주식을 팔아야 된다면 또 주식을 팔아야 되는 예.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추정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예. 삼성생명이 예. 삼성그룹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죠. 중간 역할. 네. 이재용 부회장, 예. 그다음에 삼성물산, 물산, 그다음 삼성생명, 생명, 삼성전자. 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에서. 그렇죠. 그리고 네. 삼성전자 이하에 많은 삼성 계열사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삼성생명의 네. 지배 구조를 보시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지분을 네. 이건희 회장님의 유족들이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47.02%거든요. 네. 네, 오늘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께 예. 저희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나라는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요. 예. 사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20%만 하면 완벽한 거의 뭐 확실한 영향을 행사하는 예, 그런 얘기죠. 해외 예. 같은 경우에는 50% 규증을 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도 회계는 50%인데 예. 실질은 20%이기 때문에 네. 저 상황을 보면은 삼성생명의 일부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예. 삼성생명 이하 삼성전자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 적다. 네. 특히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네. 지분율이 20%니까 예. 그 20%를 유족들이 넘겨받게 된다면 예. 그중에 일부분은 예. 처분해도 아. 이재용 부회장님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처분될 수 있는 주식 후보다 삼성생명이. 그렇죠? 삼성생명의 네. 일부 주식이 일부 충분히 처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생명보험회사 무슨 법에 의해서 만약 그 법안 박용진 의원이 냈던가요? 그게 어떻게 좀 지배구조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법안 아닙니까? 아직 뭐 통과는 안 되지만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 보험사들은요. 네. 보험사에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고객들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예. 투자를 하는 건데요. 예. 그 투자금을 특정 회사한테 많이 하면은 네. 보험료를 낸 고객들을 보호할 수가 없겠죠. 예. 특히 그 투자금이 예. 자시 계열사한테 많이 들어가면은 네. 더 위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3%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3% 이상의 계열사 주식을 갖지 마라 그랬는데 예. 지금까지는 그게 취득 원가로 처음 샀던 때 가격입니다. 취득 원가로 3%. 네. 그런데 이거를 시가로 바꾸자는 게 지금 계류된 법안입니다. 시가로 바뀌면 지금 가격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그런 꼴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그룹의 예. 지배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에 예. 상당 지분을 처분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네. 당연히 삼성그룹의 오너 입장에서는 예. 삼성생명을 제외한 예. 지배 구조의 단순화를 네.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생명전자로 이어지는 곳에 삼성물산을 제외하는. 그런데 이 남매 간의 이 상속 법적 분쟁을 아까 9분의 1씩이라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그 삼성전자 지분을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다 이재용 부회장한테 몰아주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지금 언론에 노출된 거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몰아주고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족들이 낳는 구조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언론에 노출된 얘기인데요. 예. 그걸 저희가 아까 보신 것처럼 지배 구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 삼성물산을 먼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물산이 제일 위에 있는 최상위 지배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삼성물산의 지배력이 33.42%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를 넘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예. 이재용 부회장이 17.% 예. 상당히 많은 지분을 상당히 갖고 많고요. 있습니다. 예. 반면에 고 이건희 회장님의 지분은 2.88%니까 네. 조계 가족들한테 넘어갔을 때 네. 저의 판단은 예. 저 금액을 저 주식 분량을 이재용 회장한테 얹어주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2.88%를 이재용 부장에 넣으면 의미가 없고. 네. 대신 그거를 이부진 사장이나 이서연 사장한테 넘겨줬을 때 네. 가족 간의 의사결정할 때 네. 상당히 가족 중심의 경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의 주식은 가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보여지고 아까 삼성생명이 그러면 예.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삼성생명이 사실 이건희 회장님의 지분율이 많았죠. 많아요. 20%였죠. 네. 그런데 그 삼성생명 중에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은 거의 없네요. 0.06%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삼성물산이 대부분 갖고 있는 거거든요. 19.34%. 예. 그럼 삼성물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경영 체제로 간다면 네. 삼성생명은 삼성물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테고요. 예.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이 갖고 계시던 20.76%의 지분의 상당 부분은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오히려 상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건희 회장 지분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언론의 이 보도와 조금 다른 분석이죠. 예,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인데 예. 또 하나 이유는 아까 그거죠. 예. 삼성생명이 계속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 그 변수가 만약에 삼성생명이 계속 안 간다면 지금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그 지분 20.76%를 굳이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가족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네. 하지만 명확한 거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분율이 높지가 나옵니다. 않습니다. 네. 딱 20% 조금 넘죠. 그러니까 잡고는 있는데 예. 아직도 불안한 게 있고요. 불안하다. 더 불안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워낙 지분율이 낮으니까. 워낙 낮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예. 이건희 고 회장님이 갖고 계시던 지분은 지분율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거다. 높고 앞에서 보신 삼성생명에 대한 처분된 주식이 결국은 이 구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쓰이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더 높이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생명을 처분한다면 그 돈으로 뭐 전자 지분을 산다든지. 네. 근데 삼성전자 지분 저 이건희 회장 걸 다 받으려면 세금을 다 내야 되니까 그것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지분율 공개 이 조정 이게 딱 저렇게 발표가 안 됐죠? 혹시 남매 간의 뭐 분쟁 그런 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족 간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예. 이게 단순히 나눠 갖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견이 서로 맞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배 구조를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게 또 하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어떻게 됩니까? 주가에는 정말? 지금 예. 일반적으로 주가는 예. 매각하는 주식이 있다면 부양시킬 수밖에 없겠죠. 아, 삼성 SDS 주가가 최근에 오른 거를 한번 보시면 아,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오른 걸 보면 예. 주가가 부양되는 이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예. 시청자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예. 절대 기본적 가치가 바뀌는 거냐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네, 기본적 가치는 그대로. 예,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바뀌는데 언제 수요가 늘어나냐면 관심이 있고 서로 예상이 다를 때 예.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 과연 이 계열 구조가 어떻게 될지 관심은 많은데 서로 예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당연히 주가는 부양할 수 있겠지만 예, 예. 중장기적으로 이게 기본적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다. 결국은 계열사의 최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냐가 네. 본질적 가치를 변경하는 거고요.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예. 바로 삼성보험법이라고 보험법, 얘기하는 네. 삼성생명 주식의 앞으로의 향방 향방.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들 간의 예. 이 삼성그룹에 대한 계열 지배구조 변경. 예. 일례를 들면은 예. 호텔 신라가 분리될 수도 있거든요. 아, 완전하게 이제. 네. 아, 그 두 가지 요소를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실 필요가 그것이 있겠습니다. 관련 주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그리고 지배 구조 문제 잘 들었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정 근거까지 처음으로 제시했는데요. 시장의 불만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공시가 산정을 위해 참고한 주변 시세나 공시가 현실화율이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세금과 각종 부담금이 급증하다 보니까 부동산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